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지난 30년을 검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검사의 길만 걸어왔는데 저에겐 이 길이 잘 맞았습니다. 보통 동기가 승진하면 물러나는 것이 검찰의 전통이었지만 모두 물러나면 정작 후배들은 누굴 보고 배울 것인가. 우리 조직 역시 도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이런 아전인수적인 생각을 해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 검사로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지만 그럼에도 사건 관계인에게도 검찰 동료들에게도 한결같은 배려심으로 대했다고 자부합니다. 한 사건이 다 각자의 개인에게는 소중한 사건들이었기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건 국록을 받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매우 가슴 아픈 가정사가 하나 있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야겠군요. 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친모가 아니었고 아버지는 늘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퍼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저를 두고 두 분의 부부싸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멀다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 혹은 저를 향해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저딴 인간한테 속아서 살림을 차린 내가 미친년이지. 이놈의 집구석. 왜? 물바가지가 문제라고 두둑이 패고 그래? 순남아, 화내지 말고 스마일. 어딜 저리가. 월세 내놓기 전까지 내 몸에 손가락 하나 못 대. 그런 줄 알아. 에이, 이제 장순남이 빡빡하게 왜 그래?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그놈의 마음이 뭔데? 평생 못 받아보면 공주 대접해준다고 꼬실 땐 언제고. 지금 와서 맨날 참날 술 퍼마셔. 노름으로 돈 날려. 어휴, 속 터져. 게다가 혹은 왜 달고 와서 난리야. 정말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에이, 자기야, 이해 좀 해주라. 나도 좋아서 데리고 사는 거 아니잖아. 어떡하냐? 배가도 없고 친가도 없는데 막말로 채우면 뱃속으로 들어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나는 절대 같이 못 살아. 퇴근하고 아침에 들어오는데 나도 좀 쉬자. 근데 방구석에 저 녀석이 눈에 가시처럼 앉아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 내 속에서 천불이 나 안 나. 이러다 내가 체명에 못 살지 못 살아.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해. 나야 저 자식이야. 그럼 저 녀석을 구원이라도 보내란 말이야? 응. 아이,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좋네, 고아원. 솔직히 말해 고아원이 훨씬 낫지. 나는 저의 양육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당신도 자격 없어. 우린 꽝이라고. 그냥 고아원에 보내. 알았어. 당신이 좀 그러면 보내지 뭐. 까짓거 보내고 말고. 진부에게 버림을 받은 저는 6살 때 고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 혼자 놀기에 익숙했던 저는 고아원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규율에 따라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저를 향해 고함치는 사람이 없어서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친부모가 없다는 서름과 쓸쓸함은 이내 느낄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의 일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우리는 1학년,
까만 교복 차림에 코 닦는 손수건을 가슴에 차고 학교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어찌나 춥던죠. 그때 운동장 주변에 학부모님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계셨더랬죠. 한 학년에 12학급이나 있었고 한 학급의 학생 수는 대략 80명에 육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선생님을 따라 하나둘 하나둘 하면서 교실로 들어가는데 엄마들은 들뜬 목소리로 누구야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를 따라오셨어요. 실내화도 없이 양말만 신은 채 아주까리 기름이 반들반들한 교실로 들어가서 교과서를 받았습니다. 엄마들은 하나같이 들뜬 얼굴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친구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간혹 제 아이가 누런 콧물을 흘리기라도 하면 달려가서 아이의 코밑을 손수건으로 훔쳐주셨습니다. 영수야, 흥해 흥. 얘는 감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콧물을 많이 흘리는 거야. 영수야, 선생님 따라 얼른 들어가자. 얼른. 1학년 1반. 몇몇 아이들은 교실을 찾지 못하거나 다른 교실로 들어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어수선한 입학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저는 엄마가 콧물을 닦아주고 잘못 들어간 교실에서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입학식 때도 소풍 때도 운동회 때도 저는 부모님 없이 홀로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 연습을 일찌감치 체득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더 그랬습니다. 선생님, 박문수, 김영수 무릎에 피나요. 뭐? 어디 보자. 아니, 무릎이 온판 까졌네. 어쩌다가 이랬어? 둘이 싸웠니? 아니에요. 정글짐에서 놀다가 떨어졌어요. 조심하지 그랬니? 영수는 그만 울고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데리러 오라고 할게. 일단 양호실로 가자. 1시간도 안 돼 혼비백산이 되어 달려온 영수 어머니가 영수를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난 듯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쩌다 이랬어? 선생님, 우리 아들 걸을 수 있나요? 영수가 우리 집안 3대 독자 귀한 아들이에요. 불면 날아갔으라 쥐면 부서질세라 들고 업고 다녔는데. 영수 어머니, 친구들이랑 정글짐에서 놀다가 그랬대요. 양호 선생님 말로는 큰 병원 가서 몇 번을 꿰매야 한다고 하시네요. 네? 꿰매야 할 정도로 큰 상처라고요? 어떡해. 영수야, 괜찮아? 엄마, 아빠, 물어봐야 해. 아프다고 우는 영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영수의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시고는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구나. 우리 영수랑 정글짐 올라갔다는 애가. 넌 부모님 안 오시니?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저는 고아원에 살아요. 뭐? 고아원? 고아야? 영수야, 저런 친구랑 놀지 말라고 엄마가 몇 번을 말해. 엄마 말 안 듣고 위험하게 노니까 이렇게 피를 보면서 다치지. 이 녀석아. 너 오늘 큰 공부했다고 생각해. 선생님, 저희는 이만 병원으로 가볼게요. 우리 영수 입원할지도 몰라요. 만약 입원하면 연락드릴게요. 네, 어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영수의 어머니가 영수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문수야, 너도 상처가 꽤 깊어서 아마 꿰매야 할 거야. 안 그러면 크게 흉지니까 원장 선생님한테 말해서 병원에 꼭 데려가 달라고 해.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고아원 원장 선생님에게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교와 고아원을 오고 갔습니다. 상처는 학교 양호실에서 소독하는 것으로 말았습니다. 제 왼쪽 무릎에는 아직도 손가락 한마디쯤 되는 그때의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저에게도 거짓말처럼 새엄마가 나타났습니다. 반갑다, 박문수. 나는 이말동이라고 해. 네? 말동이요? 사람 이름이 말동이라고요? 소똥, 염소똥 하는 말동이요? 아니, 이말동이라고. 이말동. 아, 눈이 말똥말똥하다 할 때 그 말똥이요? 너는 1학년이 단어를 참 많이 하는구나. 말똥말똥 아니고 동대문 할 때 동. 말동이라고. 아, 이 말동이요? 그래, 이제 제대로 입력했네. 그런데 아주머니 이름은 왜 알려주세요? 이제 너는 우리 집으로 가서 살 거거든. 내가 널 입양할 거야. 네 이름은 이제 박문수가 아니라 정문수가 될 거고. 나는 네 엄마가 될 거야. 어디 한번 엄마라고 불러봐. 엄마라기에 연세가 좀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여장부 포스로 딱 부러지게 서 있는 그분에게 선뜻 엄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입이 안 떨어지니? 정 불편하면 굳이 엄마라고 안 불러도 돼. 사실 나이로 치자면 할머니 뻘이니. 할머니라고 불러도 괜찮아. 너가 편한 대로 부르렴. 그나저나 너 참 똘망똘망하구나. 이말동 여사는 시내에서 대포집을 운영하며 돈을 꽤 잘 버는 자영업자셨어요. 남편과 친자식도 있었는데 저를 입양해 키우셨습니다. 새아버지 역시 연세가 있으신지 흰머리가 성성하셨고요. 형과 누나들도 장성하여 제각기 제 길을 찾아서 독립을 한 터라 집에는 저와 새부모님 3사람만 살았습니다. 제가 이말동 여사의 집으로 들어가던 날 새엄마는 저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와 갈비찜을 해서 한 상 차려주셨어요. 풍성하게 차려진 상차림과 달리 새아버지와 형들의 얼굴은 무표정하다 못해 살벌했습니다. 자, 다들 인사하세요. 여긴 우리 집 막둥이 문수. 박문수인데 우적 정리하면 정문수가 될 아이야. 정문수. 애가 엄청 똘망똘망해. 무언이 문수야. 인사 안 하고. 저는 새어머니의 기세에 떠밀려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 몇 살이니? 8살이요. 엄마, 뭔데? 9년 전에 바람 피운 적 있어? 갑자기 웬 입양이야? 혹시 엄마가 몰래 낳은 애야? 너는 말을 해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아이를 하루 만에 뚝딱 낳을 수 있냐? 10달을 품고 있으면 티가 날 텐데. 너네 아빠가 증인이지. 여보, 내 배가 부른 적이 있어? 그건 모르지. 당신 배야 늘 부르잖아. 평소에도 임신한 것처럼 볼록 나와 있으니까. 아유, 당신까지 왜 그래 진짜. 애들이 진짠 줄 알겠다. 그런 거 아니야. 문수야, 우리 문수방에 들어가 볼까? 이 엄마가 책상도 새로 사고 침대도 새로 샀는데 보렴? 마음에 들까 모르겠네. 처음으로 가는 제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왕자님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탄탄한 나무 책상에 스탠드가 놓여있고 처음 보는 침대도 있었어요. 저는 입이 벌어질 만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누워봐. 여기 책은
너희 형 누나들이 읽던 건데 학생 대백과 사전은 새로 사서 넣었어. 이건 너한테 주는 엄마 선물이야. 금성출판사에서 출간된 학생 대백과 사전이었습니다. 모두 16권짜리로 지구과학부터 교통의 발달까지 자연, 생명, 화학, 물리, 현대 과학까지 다루고 있었는데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책 하나를 꺼내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우주와 개발에 나온 아폴로 우주선, 공룡의 신비에 나오는 많은 공룡, 교통의 발달에 나온 이탈리아의 스포츠카 그림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흑백이었지만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책에 빠져있는 동안 거실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새아버지와 형들의 고성이 들려왔어요. 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유라도 알자. 왜 그러는데? 그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내가. 당신 황소고집인 거 아는데? 이런 집안의 중대사에 우리 의견을 왜 묵살하는 건데? 이게 가족이 할 짓이야? 맞아요, 엄마. 좀 있으면 희진이 애도 낳을 테고 희민이랑 나도 곧 결혼할 텐데 그럼 줄줄이 손주 손녀 봐야 할 사람이 그 1, 2년을 못 기다려요? 맞아. 당장 내년 봄에 나 출산이야, 엄마. 우리 애 안 봐줄 거야? 그러면 엄마 쓸쓸한 틈도 없어. 아빠가 결사 반대하는데도 입양을 하는 심사가 뭐야? 우리는 대체 어쩌라고 그러는 건데. 막말로 아무도 환영 안 해주는 집에 온 저애는 또 뭐가 돼? 그만. 문수는 내가 잘 키울 거다. 당신이 반대해도 너희들이 반대를 해도 지금 내 뜻은 꺾을 수 없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아이 대학까지 보내고 자리 잡을 때까지 밀어줄 거야. 그러니까 저 애가 대체 뭔데? 왜 말을 못해? 진짜 당신이 몰래 낳은 애 아니야? 내가 애를 어디 가서 몰래 낳아서 왔다는 거야. 맨날 첫날 집 아니면 가게에 나가 있는데 안 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소. 그랬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그리 반기지 않았으나 이말동 여사만은 저를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살뜰하게 저를 챙겨주셨어요. 문수야, 문수야, 학교 가야지. 얼른 아침 먹고 학교 가자. 저는 눈을 비비고 일어났는데 안방에는 벌써 밥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김과 김치찌개, 달걀말이와 소세지 부침이 정갈한 밥상은 제가 꿈꾸던 엄마의 밥상이었어요. 오늘 전학가는 첫날이니까 엄마가 같이 가야지. 문수야, 어떤 옷이 좋을까? 내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이면 좋겠는데. 새어머니는 설레는 얼굴로 초록색 정장과 까만 정장을 들고 계셨어요. 초록이요. 그렇지. 초록이 더 젊어 보이지? 그래, 이걸로 입고 가야겠다. 스카프도 하고. 어때? 영화배우 같니? 네, 멋져요. 저에게도 엄마가 있다는 것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정문수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집에 돌아오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시험을 쳤다 하면 100점을 맞았는데 새어머니는 제 성적을 신기해했습니다. 내 평생 100점짜리 시험지는 처음 받아본다. 학생 통지표에도 수수수수수 잔치라니. 이런 맛에 애들 공부를 시키는구나. 난 성적이 뭐라고. 제 학교 성적이 좋다고 새어머니가 저를 칭찬할 때마다 새아버지의 얼굴은 굳어져 갔습니다. 제가 영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저랑 단둘이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으신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으시더니 결국 외박까지 감행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서 부부싸움을 크게 하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옹졸하게 왜 그러냐? 어린애한테 그렇게 싫은 티를 내야겠어? 당신은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나도 사정이 있다고. 나중에 다 말하겠다고 했잖아. 그게 언젠데? 지금 당장 말해. 아니면 나 집 나간다. 애도 아니고 가출한다고 협박이냐? 해보기 부끄럽다. 에이, 이놈의 집구석.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야지. 아유, 참.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했고 언제 내쳐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마조마했습니다. 결국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새아버지는 가방을 싸서 훌쩍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도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법적으로는 부부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형들이 차례로 결혼식을 치르고 두 분은 조용히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의 원흉이 저라는 걸 잘 아는 형제들은 새어머니를 찾아와서 저를 원망하며 섭섭함을 호소했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아빠 말을 왜 안 들어줘? 제가 뭔데? 이게 이혼까지 할 일이야? 우리는 어쩌고? 그래서 너희들 결혼할 때까지 이혼 안 하고 기다렸던 거야. 어쩌겠어. 너희 아버지가 죽어도 나랑 같이 못 살겠다는데. 그쩌노? 얘 다 저 자식 때문이잖아. 제가 뭐라고 엄마는 오냐오냐 감싸고 도는 건데 아빠보다 누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해?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애가 대체 뭔데? 아우 조용히 좀 해봐라. 내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해줄게. 내가 대포집을 하기 전에 방송국 앞에서 횟집을 하지 않았니? 횟집도 그렇고 대포집도 그렇고 물고기와 육고기를 취급하는데 영찜찜하더라. 자고로 불가에서는 살생을 금하지 않니? 살생을 한 고기를 팔거나 먹어도 그 과보를 받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내가 복을 지어서 그 재앙을 막아야겠다 싶더라.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횟집 하는 거랑 입양이랑 무슨 관계인데? 들어봐. 인과응보. 내가 물고기, 육고기를 살생한 과보를 피하려면 복을 지어야겠더라고. 선행을 해야지.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고 고아원에 장학금 지원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그 고아원에서 문수를 만나게 됐는데 애가 어찌나 똘망똘망한지 안쓰럽더라. 그곳에서 자라기엔 너무 똑똑한 아이들하고. 그래서 생각했지.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를 키우면서 복을 짓는 거다. 이것 또한 나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니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뭔 헛소리야. 엄마의 논리대로라면 식육점이나 도축장하는 사람들은 아예 고아원을 차려야겠네. 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래? 진짜 저 아이랑 무슨 관계야? 아빠가 이혼을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 가정이 흔치 않던 시절이라 누이와 형들은 부모님의 이혼을 몹시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정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엄마 안 봐. 다시는 엄마 집에 올 일 없을 거야. 저 문수인지 뭔지 아는 애랑 잘 먹고 잘 살아. 아이고, 뭐 알았다. 너희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렴. 그래도 엄마는 너희들을 늘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언제든 집에 오고 싶을 때면 오고 부탁할 일이 있더라도 연락해. 엄마는 너희들에게 영원히 엄마니까. 그렇게 형들과 누이는 새어머니와 연을 끊다시피 하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알 나이가 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죄송해요. 아니 무슨 말이냐 문수야. 형들과 누나가 잘 몰라서 그래. 이 세상은 넓고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데 너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서 그래.
제가요? 왜요?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존재지. 형과 누나들처럼 다 존귀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 말고 학업에만 열중해. 네 꿈이 뭐랬더라? 법조인이라고 했지? 네, 판검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나는 네가 무슨 꿈을 꾸든 그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네 형제들도 어릴 때 꿈이 변호사와 대통령이었는데 결국 선생님의 공무원이 됐잖니. 모두가 꿈을 꾸면서 살았지만 꿈처럼 되지는 못했단다. 나도 그랬고. 우리 문수는 부디 그 꿈을 이루는 걸 보고 싶구나. 이 엄마가 팍팍 밀어줄게. 새어머니에게 보온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법대에 진학했으며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초년 검사가 되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단연 새어머니였고요. 제가 검사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형제들도 축하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새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형님들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원망과 미움도 점점 흩어져간 덕분인지 합격 소식을 계기로 누님과는 간간히 왕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문수야, 너 사귀는 여자는 있니? 공부한다고 바빠서 여자친구 만들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 왜? 어디 좋은 처녀가 있대니? 응, 있지. 의사야, 의사. 우리 남편 친구의 이종 사촌인데 그 친구도 공부만 하다가 결혼을 못했다네? 뭔가 둘이 결이 비슷하지 않아? 공부쟁이의 범생이들. 의사라, 나야 좋지만 우리 문수 생각이 어떨지. 문수야, 어떠니? 어머님이 좋으면 저도 좋아요. 누님, 주말에 시간 빼어볼게요. 누님의 중매로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선을 보던 호텔 커피숍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얼굴에 초롱초롱 빛나는 눈을 가진 동갑의 여성이었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의사의 사명감이 투철했고 그 당시 유행하던 결핵퇴치라는 원대한 꿈을 가진 의료인이었습니다.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과 결혼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희는 3번 정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집안끼리 상견례를 하고 나서 그녀가 조용히 묻더군요. 저 문수씨, 어머니가 문수씨를 엄청 늦게 낳으셨나 봐요. 누님과도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것 같던데. 사실은 제가 입양합니다. 어머님이 저를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키우셨어요. 아, 그랬군요. 실망하셨나요? 제가 고아 출신이라서?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놀란 건 어릴 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감탄을 한 거예요. 정말 훌륭하세요. 정말 애썼어요. 그녀가 저를 따스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친엄마처럼요. 성미씨,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아들, 딸 구별 없이 하나만 낳고요. 그래요, 문수씨. 선보고 만난 사이였지만 저희는 어느 부부보다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로 깍듯하게 대했고 존중했으며 아이도 딸 하나를 낳아서 잘 키웠습니다. 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사로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고 집사람은 대학병원 교수로 결핵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까무룩 흘러 제 나이 40이 될 무렵
우연히 옛날 동창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나 대검 같은 기획부서, 서울중앙지검 같은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오가며 일해야 귀족검사, 검사 엘리트라 불리는데요. 저는 중앙지검의 요직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매 사건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 마약과장으로 일할 때 일입니다. 마약 사범으로 기소된 서류 파일을 살펴보는데 낯익은 이름이 하나 보였습니다. 김영수? 나이도 나랑 같은데. 설마 아니지? 아니나 다를까 신상 정보를 보니 제가 전학 오기 전에 다녔던 초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네, 정글짐에서 떨어져서 저와 같이 무릎을 다쳤던 그 김영수였어요. 3대 독자의 귀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하셨는데 마약 사범으로 검찰에 잡혀오다니 참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김영수, 빨리 자백해. 나는 자네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검사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두 번 당합니까? 참, 자네 오른쪽 무릎에 손가락 한마디쯤 되는 흉터가 있지? 검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다 아는 수가 있지. 자네는 여인숙에서 필로폰 소지, 투약 판매까지 죄질이 나빠. 형량이 꽤 되겠어. 아닙니다. 투약은 했지만 판매는 절대 아닙니다. 하늘의 맹세코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약쟁이에요.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이러고 사나? 자네 어릴 때 무릎 깨졌다고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업고 뛰었던 걸 잊었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알다마다. 자네 3대 독자라고 귀하게 잘하지 않았나? 아니, 검사님은 무슨 부채도사님이세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다 아는 수가 있지. 에이구,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검사님, 누구세요? 절 아세요? 자네랑 초등학교 동창일세. 네? 정문... 기억이 없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거짓말이죠? 내가 거짓말을 왜 해? 진짜야.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가을에 전학을 갔어. 와, 제 동창 중에 검사님이 계시다니. 검사님, 살려주십시오.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동창들끼리 싸바싸바 챙겨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그런 와이로는 안 돼. 나는 정의가 아닌 길은 가지 않아. 자네 죗값은 한치의 가감 없이 받게 될 걸세. 하지만 우린 동창이기도 하니 연락하고 소식을 전하는 것쯤은 괜찮네. 형량을 줄여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머님 생각해서 이제 정신 좀 차리라고. 자네를 업고 뛰던 자네 어머니 모습이 나는 아직도 눈에 선해. 정말 부러웠거든. 이래서 세상은 넓고 미래는 예측 불허라고 했나 봐요. 새어머니 이말동 여사는 팔순을 목전에 둔 진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늘 그렇지 뭐. 빈혈이 있어서 그런지 매 어지럽고 허리 무릎 고관절 욱신욱신하지.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다 그래. 그러니 우리 검사님은 예미 건강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전에 뵀을 때보다 살이 너무 빠지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보? 어머니, 내일 저랑 같이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살이 빠지신 게 이상해요. 내가 이 나이에 다이어트를 해서 그래. 80이라도 여자는 여자니까 관리하는 거지.
어머니, 소식도 좋지만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하셔야 하거든요. 제가 드린 영양제는 잘 챙겨 드시죠? 영양제? 그게 뭐더라? 연세가 있으시니 건망증도 심해지신 것 같았어요. 집사람이 어머님을 본인의 대학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암이라고요? 어머니는 담배 가까이도 안 가시던 분인데? 비흡연자 중에도 덜어 있어요. 촛불이나 향불, 가스레인지 앞에 자주 있던 분들, 염색약에 노출 많이 되는 분들, 폐암 확률이 높거든요. 아, 어머님이 예전에 식당을 하셔서 그런가 보네. 그래서 폐암 몇 기나 돼? 수술은 가능할까? 그게 좀 안 좋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다 이미 암이 뼈까지 전이 돼서 수술을 해도 완치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사실 수 있어? 길어야 1년? 최대한 치료를 해봐야죠. 청천벽력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 피우지도 않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침착해야지 어머니 간병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 키운다고 고생만 하셨는데 친자식들한테 외면만 받으시고. 그럼 저희가 어머니 댁에 들어가 살까요? 노인 환자는 살던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더 안 좋으니까. 당신이 불편할 텐데 그래도 되겠어? 가사 도우미가 있다고 해도 힘들 텐데. 제 걱정은 말아요. 어련히 알아서 할까. 어머니 치료와 간병에만 집중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 잘합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여보, 고맙소. 새어머니는 시한부 암선고도 모자라 치매까지 앓게 되셨어요. 처음엔 전화번호를 잊어버리시고 이어서 집 주소를, 나중에는 본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꾸만 이웃 동네 약국에 가서 불이야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셨어요. 새어머니를 간병과 더불어 집에서 일을 돌봐주시는 이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또 그 약국에 들어가서 불이 났다고 소리를 쳤단 말이죠. 예, 약사는 물론이고 손님들도 혼비백산이 돼서 밖으로 다 뛰쳐나왔는데 불은커녕 새빨간 불씨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사람들이 많이 계셨나요? 아무요. 그 약국이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왕 사모님이 그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매번 놀라서 뛰쳐나온다고 합디다. 사람들이 빨리 안 나오면 왕 사모님이 달려들어서 데리고 나온다고 몸싸움을 벌인대요. 약사도 지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만요. 제가 전해드리라고 한 건요? 네네. 사모님이 지시한 대로 약국에는 화과자를 보내드렸고요. 동네 주민들에게는 바카스 한 병씩 돌렸습니다요. 그래도? 약국집 주인 말이 다음에 한 번만 더 소란 피우시면 경찰서에 신고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네, 이모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래도 이모님이 좀 더 각별히 저희 어머니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아내가 이모님에게 금일봉을 전했습니다. 2주치 페이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아유,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일을 두툼하게 챙겨주시고 걱정 마이소. 왕 사모님은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가사도우미 이모님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며칠도 안 돼 이말동 여사는 이웃 동네 약국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유부리야, 유부리야, 사람 살려, 유부리야, 불! 약국은 또 한 번 이말동 여사의 고함 소리에 난리법석이 되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른 약사는 욱하는 마음으로 이말동 여사를 경찰에 신고해버렸고 이모님이 경찰서로 달려가서 이말동 여사를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말동 여사의 소란이 이어졌고 이번엔 아무래도 제가 약국을 찾아가서 사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군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왜 자꾸 이곳에 와서 그러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냥 해프닝으로 취급했는데요. 그게 하루 이틀이어야죠. 저희도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압니다. 어떤 심정이신지. 앞으로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 알겠어요. 신고 취소할게요. 아드님이 점잖으셔서 제가 양보하는 겁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건 약소하지만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스위스에서 사온 초콜릿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뭘 이런 걸. 아무튼 할머니 단속 잘하세요. 약국에 인사를 드리고 불이 나게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이 어찌하고 계신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기 이말동 여사님이라고. 아, 가짜화재 경고 할머니요? 쫄로 가보세요. 저 10시 방향 책상 끝에 담당 경찰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말동 여사님 아들인데요. 어머님은 피곤해 보이셔서요. 당직실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약국에는 다녀왔고요. 신고 취소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할머니가 왜 약국에서 그러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도 그게 참 궁금한데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시니 제대로 소통이 어렵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희도 할머니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약국에서만 저러는 행동이 수상하고 기이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사건 파일을 보다가 47년 전 화재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고를 담당했던 선배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여쭤봤는데요. 좀 슬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슬픈 사연이라고요? 그게 뭡니까? 담당 경찰은 심각한 얼굴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소란을 피우던 약국에 예전에는 횟집이었는데 할머니가 횟집을 운영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횟집을 하셨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횟집에서 화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게 불 한 번 났다고 이런 난리를 치신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 불만 난 게 아니고요. 인명사고도 있었습니다. 이혜인이라고요. 당시 28의 종업원이었어요. 일 잘하고 싹싹해서 횟집 사장이었던 할머니가 몹시 예뻐했던 모양입니다. 선배님 말로는 할머니와 종업원 사이가 친자매 사이로 착각할 만큼 사이가 각별하고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 이혜인이라는 분이 화재로 돌아가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개요를 보면 사장인 할머니가 수산시장에 경매를 받으러 나가고 종업원인 이혜인님이 가게에서 매운탕을 끓이고 있었는데 가스가 새서 폭발을 하는 바람에 큰 불이 났고 가게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이혜인님이 화마 속에서 그만
너무 안타까운 사고네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어머님이 치매인데도 그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군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혜인님에게는 남편과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박충보, 아들은 박문수. 당시 아들 나이가 3살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죄책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들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박문수요. 제 온몸의 피가 바짝 마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느닷없이 친모의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혜인님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장례는 어떻게 치렀고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 형사 선배님이 들려주시지 않으셨나요? 선배님 말로는 이혜인님 남편이 양아치 불안당 같은 놈이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죄의식을 느끼고 사고 보상금을 두둑하게 줬는데 그걸 노름으로 탕진하고 술집 여자들 기둥서방 노릇하면서 지내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해프닝인데도 옛날 사고 파일까지 찾아봐 주시고 수소문도 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할머니가 매번 불났다고 약국 앞에서 우시는 모습을 자주 뵈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셨다고요? 네. 약국 앞에서 미안하다 미안해 하시면서 우셨어요. 아마 그날 일을 떠올리고 이혜인님에게 사과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울음이 북받쳐 올라서 담당 경찰에게 더 이상 고맙다는 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직실에 누워있는 초라한 백발의 여인을 깨우기가 미안해서 잠시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나를 우연히 보고 키우신 게 아니었네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걱정이 돼서 가족들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데려와 키우셨군요, 어머니. 여든을 앞둔 노인의 몸은 어느새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처음 어머니를 만났을 때 대장부의 느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월의 흔적들, 몸을 갉아먹는 시한부의 몸은 길 잃은 새처럼 의소하고 갸냘펐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지막에 어머님을 깨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만 집에 가시죠. 자네 정금사가 아닌가? 여기가 어디야? 경찰서예요. 어머님은 여든에도 대단하십니다. 내가 왜, 뭐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아니요. 어머님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나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이웃 동네 약국 앞으로 지나치고 말았어요. 그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차를 세워달라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잠시만 내려줘. 어머니, 그냥 가세요. 나중에 다시 와요. 저는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웠습니다. 그 약국 앞을 지나간 저의 어리석음을 반성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이말동 여사는 다시 시간을 거슬러 기억 속에 남아있는 화제의 시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불이야, 불! 빨리 나와! 아유, 빨리, 안 돼! 아유, 제발 나와! 저는 약국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불은 이미 껐어요. 모두가 안전하게 피했어요. 그러니 이제 걱정 마세요. 미안해.
이말동 여사는 제 친모를 화마에서 구해내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치매에 걸린 지금까지도 매일 그 식당 자리에 와서 구리야 외쳤던 것입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했던 이말동 여사의 사정을 알게 된 저는 또 한 번 오열했습니다. 약국의 약사도 동네 주민들도 경찰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더 이상 신고를 하지 않고 저희 모자와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문득 치모의 사고보상금을 탕진하고 술집 여자들의 기둥서방 노릇을 하면서 저를 방치했던 친부 생각이 났습니다. 친부가 나를 고아원에 버린 사정을 알고 모른 척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장 당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키웠던 이말동 여사. 저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고 친자녀들과도 소원해진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더 이상 죄의식 갖지 마세요. 저도 다 알았어요. 저만의 비밀로 미안해하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마세요. 제 친엄마도 어머님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저를 당신의 아들로 거둬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몇 번이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님의 요동치던 가슴도 잠잠해지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부자리를 펴드리자 어머니는 물 한 잔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아이고, 꿀맛이네, 정검사. 네, 어머니. 우리 검사님, 강한 아드님,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는데 왜 자꾸 눈이 감기나 몰라. 어머니,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돼요.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천천히 들려주세요. 그렇지. 아주 옛날 이야기야. 내 한숨 자고 일어나서 해줌세. 네,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어머님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를 알게 된 누님이 형님들께도 화재 사고에 대해 전하고 그제야 형님들도 저에 대한 오해를 푸셨습니다. 이말동 여사의 무덤은 제 친어머니 무덤 옆에 나란히 묻어드렸습니다. 담당 경찰을 통해서 친모의 가족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진작에 모두에게 사실대로 말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횟집 종업원이던 이혜인의 아들이고 미안한 마음에 거두어 키웠다고 그랬다면 어머님은 이혼을 하지 않고 형님들도 가족의 연을 끊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저는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머님의 죄의식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었고 그 비밀을 평생 품고 사는 벌을 스스로에게 주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살다 가신 이말동 여사님. 부디 살아생전 저로 인해 행복했던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친엄마 무덤 옆에 나란히 어머니를 묻어드리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그만 미안해하시고 어머니 쉬세요. 어머니, 섭니다. 엄마, 이제야 불러보는 엄마 그동안 못 찾아뵈서 미안해요. 이제 자주 올게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돼서 행복합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사이 좋아 보이는 산새 2마리가
계속 저를 쫓아왔습니다. 어머, 저 새는 왜 저렇게 우릴 따라오지? 사이가 엄청 좋아 보인다. 우리처럼 엄마와 딸 사이인가? 글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친엄마와 이말동 여사님이 아닐까 하고요. 저는 아내와 상의해서 친모와 이말동 어머니의 제사를 합주해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흔쾌히 제 뜻을 따라주었고요. 하나밖에 없는 제 딸도 할머니가 두 분이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에요. 딸은 제 어머니처럼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료 의사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으니 저와 아내는 할아버지 할머니 신세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란 말이 어색해도 기분은 좋습니다. 이말동 어머니 기일이면 손주 녀석들이 찾아와서 온 집안이 북적북적거립니다. 누님과 형님들도 찾아오셔서 어머님의 기일은 마치 잔치집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너가 박문수구나? 반갑다, 박문수. 나는 이말동이라고 해. 장부처럼 떡하니 서서 저를 내려다보던 선한 눈매. 웃으면 살짝 덧니가 드러나서 익살 맞았던 이말동 여사님. 명랑한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3년 전 정년퇴임을 하고 회고록을 쓰면서 문득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영향을 주셨던 내 어머니 이말동 여사가 생각나서 이렇게 몇 글자 적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의 이야기를 하고 나니 어쩐지 숙제를 마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